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많은 범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변화하는 부모하고 자녀 간 관계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 사회, 가족, 그리고 이제 개인의 기대와 실제가 모두 혼합되어서 녹아져 있는 그런 이제 총체적 과정이다라고 여기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모의 출산과 양육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 아이 편에서 얘기를 하면 출산과 양육이 아니라 출생과 성장이라고 돼야 되겠죠. 이 둘의 관계가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밀접하게 그 지속적인 관계의 틀에서 그 논의가 되는데, 이 부모하고 자녀의 저 지속적인 관계가 처음에 그냥 형성되는 것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자꾸 변화하고, 그다음에 시기별로 부모도 변화해야지만 서로 그 관계의 틀이 아주 공고하게 되고 아주 그 바람직한 그 형성 단계를 거치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공고하게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얘가 달라질 때마다 여기도 달라져 가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 갔을 때 가장 건강한 그 구조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갈린스키 같은 경우에 그 임신부터 출산하기까지는 부모가 자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계다라고 얘기해요. 부모로서 나는 어떤 부모가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을 보는 거라는 그 시기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긴 상고 끝에 경이로운 출산을 하죠. 그리고 그 탄생과 동시에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는 그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갑작스럽고 굉장히 극적인 변화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계속 양육은 어마어마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은지. 그 순간 그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처리해가는 굉장히 긴 그런 노동 과정이고, 정말 만 3세 미만까지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양적인 게 아니라 아이하고 질적으로 얼마만큼 잘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부모관계의 질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첫 12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발달학자들도 얘기를 하기를, 에릭슨 같은 경우도 근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을 안 해도 아주 성실하게 잘합니다. 문제는 초등학교가 딱 지나는 전후로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과 같은 시기가 온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춘기라고 하는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폭풍전야처럼 굉장히 아이들은 좋은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언어도 시작이 돼, 인지도 시작이 돼, 자아도 시작이 돼.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12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첫 12년의 이 발달 과제를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이 시기가 굉장히 결정적이고 누적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이 결정적 시기는 어떤 특성을 습득을 하기에 되게 좋은, 그러니까 누구는 저거를 스폰지 시기라고도 해갖고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틀렸거나 했을 때 얘는 그렇게 그 부모하고의 그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엮어나가거나 자기의 그 삶을 잘 엮어나가거나 하지도 못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출산 이후에 정말 내 아이는 어떻게 기를 것이냐라고 하는 양육관, 아동관, 이것이 이제 정립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녀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12년 기간을 한번 쭉 보면 한 4,000일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동들을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됩니다. 이 부모의 그 양육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그 아이의 입장에서 과연 그게 최적이었냐라고 하는 거를 계속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나를 잡아주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아동관이고 양육관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양육관이 굉장히 많이 변화돼 왔어요. 예전에는 아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필립 아리에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아동의 탄생이라는 거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19세기까지 아동을 어른의 세계와 분리하여서 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가 돼서야 아이를 성인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시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동기가 나타난 근대적 의식이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아동이라고 하는 거, 영유아 아동 이런 것도 결국은 시대의 역사, 이 흐름에 의해서 생겨난 가치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선 시대의 경우에는 그 삶의 방법이나 규율이 아주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그런 그 내용이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오면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들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애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된다. 아이를 기르는 방향이 좀 설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해방 후 폐허 속에서 우리가 뭐가 남아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인재양성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육에 몰두하기 시작을 하죠. 문제는 이런 양육관이 그냥 사회 전체에 퍼지면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현상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재현 선생님은 한국의 방향 잃은 교육열 속 아동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양육관은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로 기를 것이냐라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이의 이제 그 각 단계마다 오는 과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출생에서부터 18개월, 24개월 그때의 아이들의 부모들은 무한 반복의 돌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영학이라고 하는 그 시기, 요 시기에 이제 아이의 그 기초적인 그 성장들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요 시기는 그 부모 자체가 그 사회적인 고립이나 신체적인 그런 어떤 피로,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많이 사야 되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되게 이제 우울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자체가 에너지가 되게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향이라는 게 굉장히 최고조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탐색을 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탐색이라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때의 주 그 발달 과제나 두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는 두 사람 간의 애착입니다. 두 사람 간의 애착은 외부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죠. 외부에서 찾아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 자극들이 오히려 이 애착을 어렵게 하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던 이런 눈맞춤, 그 다음에 표정과 말, 그리고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은 부모들의 시선과 그 부모들이 하는 몸짓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짓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하고 관계를 갖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들이에요. 아이들의 시선이나 몸짓에 대한 신호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해석해주고, 그리고 일상을 편안하게 매일 규칙적으로 좀 돌리는 것.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의 그 자율성,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하게 또 진행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서로 스트레스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모든 것들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동안에 정리를 해왔던 걸 다 뒤집어 엎는 것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색을 하려니까 그 시기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그러니까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아이가 혼자 하도록 기다려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가 하고 있는 기제를 내가 아는 거가 결국은 관계의 질에 있어서 되게 높은 향상이 되겠죠. 아이가 하고 있는 많은 것 중에 걔가 결정을 해서 걔가 몰입하고 주도하고 그다음에 확장시켜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또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 유일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찾아봤을 때에 그거는 유일하게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는 무한반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지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몰입을 하는 그 기능놀이, 요때 이제 놀이를 기능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격려를 해줄 때에 그 아이의 아주 기초적인 성장과 두 사람 간의 관계의 질이 되게 좋아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만 2살만 되면 굉장히 좀 편해집니다. 대체적으로 언어가 첫 번째 단어의 그 언어가
12개월 전후에서 생겨요. 근데 12개월에는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다가 벌써 6개월 지나면서 50개의 단어를 이해하고 요 만 24개월 정도가 되면 첫 번째 1년 전에 비해서 200배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의 단어가 늘어나는 거니까 어휘가 늘어나는 건 굉장히 많은 그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 시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내가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자율성과 주도성이 딱 이 시기에 생깁니다. 인간이 처음에 0에서 2세, 만 2세 되는 24개월까지는 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겨우 엄마랑 애착 정도만 했는데 그 18개월 이상부터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 거기다가 뭔가 추가로 해서 뭔가를 만드는 주도성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요 시기에는 아이가 자율성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부모하고 대치를 해요. 요 전 시기에는 무조건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본인이 그러니까 아이 자체가 생활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막 늘려가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자녀에 대한 통제가 결국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하는데 이 통제를 어느 정도 사용할 거냐, 규칙을 어느 정도 사용할 거냐, 부모의 권위를 얼마만큼 내가 너에게 부모의 권위를 말을 할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의 관계는 확 달라지죠.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시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시기를 그래서 그 부모의 역할 권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 얘기를 분명하게 해요. 싫어. 싫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노라는 얘기는 결국 자기 의지가 분명해서 내가 혼자 찾아갈 수 있는 걸 찾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시기죠. 그리고 목표를 이룰 때 아이는 나름대로 되게 만족감하고 즐거움이 있어요. 아이에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100년의 인생 중에서 2년째 인생인데 그 2년째 인생에서 계속 그거 하지 말고 멈추고 안 돼. 위험해. 뭐 더러워.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된다면 결국은 체념을 하게 되거나 되게 의존적이 되거나 불안 이런 느낌들을 더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거에서 아이 선택을 존중하고 독립심을 그럼 높여질 수가 있고 그 요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하면서 뭔가 누구누구인 척하는 놀이들을 되게 많이 해요. 얘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제 저희 쪽에서 좀 어려운 얘기로는 정신적인 이제 그 변형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표상을 해서 그걸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 변형을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뭐 소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얘가 상상놀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참여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그런 놀이가 이 시기에 되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임신기를 뺀 세 번째 단계죠. 그것까지 합하면 네 번째 단계인데 초등학교 시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시기는 제가 휴면 상태예요, 거의. 조용하고 굉장히 안정된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생애 중에서 어떤 뭐 내적 분노나 격렬한 추동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 되게 성실하고 능력 있게 자신감 있게 근면한 내가 굉장히 성실해 근면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특히나 숙달해 가는 게 굉장히 몰입을 해요. 그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을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오히려 이게 그 조용한 상태가 계속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내가 익숙한 것들만 있었다면 초등학교 때는 다 새로운 거예요. 초등학교에 있는 내용들도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고 다 새로운 단원들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다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것도 새롭고 뭐 다 새로워요. 그럴 때마다 내가 과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굉장히 이해는 궁금해요. 아직 그것까지는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초등학교 시기를 그 부모의 역할 단계에서는 얘가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교육열이라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자꾸 이렇게 결과를 갑자기 강조를 하도록 이렇게 양육관을 틀어버리신다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것들을 이 아이에게 더 주고자 이렇게 애를 쓰시면서 부모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것들이 초등학교 순간에 확 끊어버리시는 경우들도 꽤 많으세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이렇게 연속적 발달도 잘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얘가 굉장히 커다란 어떤 연속 증상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두 부부가 또는 만약에 공동 양육을 조부모님들까지 같이 해주시고 계신다면 공동 양육을 같이 해주시는 그분들이 일치된 해석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얘가 사회로 나갈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해석, 그 행동의 해석 또는 그 사건의 해석, 그 숨은 뜻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당연히 일치된 해석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초등학교 시기까지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얘네들이 본인들도 그렇게 쉽게 오는 그 12년 기간이 아니에요. 본인들도 아주 새로운 거를 다 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만 그 생각들을 걔 머릿속에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계를 아이들도 12년 동안 거쳐갖고 왔는데 부모들도 그 단계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같이 부모도 이제 같이 성장을 고민하고 노력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가야 두 사람 간의 관계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하고요. 주변에 보면 그 부모의 역량을 지원해주는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들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가는 것들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행동 변화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또는 1년 정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나 다른 사회에서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전문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아주 다양하게 지원하는 거 나는 혼자서 찾을 수 있으면 충분히 찾아서 내 그 부모 역할에 대한 것들을 좀 늘려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본인의 성장을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